지금 대출 받기가 가장 좋습니다. 네, 내 대출 한도를 낮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집값도 이제 기다려주지는 않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기 전에 움직이시는 게 확실히 좋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네. 5억 원의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면 현금이 원래 5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3억 원. 그래서 이제는 이 대출 활용 능력의 지식이 입지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 하나의 계급이 될 수도 있다. 누구는 같은 연봉, 같은 소득을 가지고 경기도 C급지로 가는 반면 누구는 바로 서울 상급지로 입성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부인남TV의 부인남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 대출력이라는 단어로 이제 유명하시죠. 풀팽님을 모시고 최근 대출 시장 분위기 어떤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팽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올해 또 책이 또 나왔어요. 네. 풀팽의 대출력. 네, 그래서 이게 대출력 하면 이제 저는 이제 풀팽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만큼 대출 받는 것도 좀 노력도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능력도 필요한 건데 네. 사실 저 대출 이후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하시면 네. 어찌 보면 시장의 반응을 가장 빨리 네, 아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집 사면 바로 대출부터 알아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도대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그 연초라서 이제 대출이 풀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플러스 거래량이 1월에는 약간 잠잠하고 좀 지켜보다가 2월에는 확실히 문의 수요도 그렇고요. 이제 거래 건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작년에 사실은 이제 24년 9월 이후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이 되면서 그리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이제 거래량 자체도 좀 줄어들고 가계 대출도 이제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약간 상반되게 연초가 돼서 풀린 경향도 있지만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초가 되니까 MCI나 MCG 같은 반공제 해주는 그런 상품도 가입이 가능하겠지 하면서 문의도 늘어나면서 네. 확실히 은행이 영업하는 속도와 함께 이러한 거래량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1월보다는 2월이 확실히 거래량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저희한테 이제 뭐 상급지로 갈아타는 문의 수요라든지 또 이제 생애 최초 주담대에 관한 문의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는 다주택자들이 또 비주택에 관한 문의들 법인 투자에 관한 문의들도 이제 쏙쏙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막 활발하게 막 일어나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대출 수요 문의 그리고 대환 문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환 문의가 한 몇 달 전과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2019년, 20년, 21년 불장을 겪으면서 그때 이제 혼합금리로 이제 고정금리를 선택하셨던 은행 대출을 사용하셨던 차주분들이 네. 이제 지금 이제 24년, 25년이 되면서 그게 변동금리로 돌아가면서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낮아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고 하니까 다른 대출 한번 알아보면서 대환 문의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지금 이제 토지 거래 허가가 풀리면서 이제 잠삼 대청에도 갭 투자가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네네. 전세 끼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 활용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금융 소비자들의 문의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잠실 그 삼성동 대치동 해가지고 네. 지금 거래가 막 급등한다 이런 얘기들이 막 언론에서 나오곤 네, 있는데 네. 아직 실거래가 막 찍히거나 그러지는 네. 않았어요. 좀 아직 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됐냐 안 됐냐 가지고 또 의견이 맞아요. 분분하기도 한데 실제 그 유의미하게 그 지역에서 지금 뭐 문의 매수라든지 네. 아니면 뭐 대출이 실제로 나가는 일이 네. 늘었나요? 이제 지금 저희 자서 쓰는 기준으로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또는 문의 기준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 이제 송파 모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거기서는 바로 부동산 소장님이 대출 대여하고 이제 저한테 그렇죠, 문의가 그렇죠.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바로 접수를 해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곳에는 근데 소장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출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오진 않아요. 물어보면 매도자가 안 네. 판다. 그러니까 계좌가 안 열렸다. 그러니까 네. 대출 문의 수요는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출 해주세요라고까지는 왔는데 실제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한 번 일어난다라고 하면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9억 7천짜리도 이제 한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20억 이렇게 매도자가 원했는데 19억 7천으로 했다가 그다음 바로 21억, 22억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실거래가 아직 찍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서로 이제 계좌를 이제 주고 받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잠삼대청에 있는 리센츠나 엘스 같은 곳에도 이제 같이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송파구 네네네. 쪽에서도 그럼 같이
같이 이렇게 차라리 여기가 지금 안 될 것 같고 매도자가 이럴 것 같으면 조금만 더 대출을 받아서 거기를 살까?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매물 문의가 같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실제적으로 실거래가가 찍히는 실거래로 이어지는 활발한 시장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것을 이제 거래로 이어지게끔 하는 대출 문의는 많이 늘어났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렇게 자서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보통은 이제 집주인이 팔려고 하는데 뭐 네. 매수자가 고민하고 있다. 네. 이거에 좀 익숙한데 그게 네. 아니라 지금은 네. 매수자 사겠다고 하는데 예. 야, 그 가격에는 내가 좀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지역별로도 물건별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말씀드린 잠삼대청이라든지 네. 또는 서울 수도권에 우리가 노른자, 일명 이제 노른자 같이 우리가 누구나 수요가 있는 그러한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늘고 대출 수요에 대한 문의가 늘고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사실 막 그렇게 늘어난다는 느낌은 오지 않아요. 뭐 수도권이 갑자기 서울처럼 그렇게 문의가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환 문의가 오히려 더 많고요.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지방을 사려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문의, 갭 투자에 대한 문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방 분들도 서울에 그냥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확실히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는 대출을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요. 네. 지방 분들이 지방 사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네. 서울 사겠다가 네. 더 많아요? 네, 더 많아요. 지금 더 많아요? 네. 아.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이제 수강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네. 또는 광주 이런 곳에서도 이제 많이 문의가 오시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당신이 살고 계시는 실거주에 대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문의보다는 지금이라도 어차피 같은 비규제 지역이니까 대출 막히기 전에 또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여기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차라리 이제 보유만 해도 되는 서울의 비규제 지역을 좀 더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트렌드는 계속되고 있다. 네, 네. 그러면 최근에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강남 3구 뭐 네. 토지거래 허가가 풀린데 옆에 네. 뭐 마용성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로 온기가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실제 그렇게 뭐 문의가 좀 늘어나는 게 있나요? 동작구라든지 광진구 또는 좀 더 가서 영등포구, 여의도에 관한 문의도 목동 뭐 재건축 이러한 부분도 딱 보면은 어디서 다 공부하고 오셨나 할 정도로 너무 이제 네. 익숙한 아파트들에 대한 문의 그리고 이러한 대출 수요에 대한 문의들이 있는 네. 걸 보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전한 자산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갈아타기를 하려는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지역들은 막 이렇게 활발한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공부했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는 네. 거는 잘 관심 없는 지역들은 또 한산하고 조용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또 다르네요. 네, 이 온도 차가 확실히 난다.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네.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 좀 풀렸냐 이게 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대출 총량이 리셋이 되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 시기가 이제 상반기잖아요. 특히 지금 2월부터 시작해서 3, 4, 5, 6월에 사실은 은행에서는 영업을 거의 끝내려고 하고 그래야 이제 맘 편히 은행원들도 이제 7, 8월에 휴가를 가니까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휴가 6월에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사실 제가 이제 아. 다니던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 목표시가 있어요. 목표치를 2월 초에 왜냐하면 1월과 7월에는 인사이동이 좀 많고, 그렇구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점장님 새로 오시고 팀장님도 이제 새롭게 그러면은 오시면 휴가 갈 때 눈치를 좀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창구가 비게 되니까요. 아. 그러면 그만큼 이제 만약에 계속 대출이 일어날 것 같으면 눈치가 보이겠죠. 그 네, 휴가에 네, 가기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휴가도 원만하게 돌아가고 그다음 인사도 잘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적어도 2, 3, 4, 5, 6월에 목표치를 조금 어느 정도 반 이상은 달성하기 해놔야 위해서 되는구나. 네. 예, 보통은 이제 은행들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 받기가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데 문제는 2월 27일 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면서 이제 서울의 주요 중심으로 이제 조금 거래 온기가 돌면서 신고가를 계속 찍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 이걸 지켜보지만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갭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건 예를 들어 뭐 2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10억 끼고 산다라고 하면 10억 현금을 들고 들어가는 분들도 대다수이지만 네.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라든지 무주택자, 그러니까 규제 지역의 무주택자는 어차피 전세 끼고는 못 사는데 생애 최초 무주택자는 최대 6억 원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앞에 10억 그다음에 DSR 범위 내에서 6억 하고 내 돈 4, 5억 가지고도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네. 규제 지역에도 여전히 LTV 80%를 이용한 생애 최초 주담대에 대한 문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러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전히 할 수 있는 방향이 열리고는 있는데 네. 문제는 2월 27일 날 나온 게 뭐냐면 가계대출 총량은 작년이랑 경상성장률 범위 즉 3.8% 네. 이내로만 증가시키는 것을 동일하게 가져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게끔 방치하지는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 작년과 비슷하게 이게 총량 규제가 들어가니 사람들이 작년에 연말로 갈수록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졌다. 네. 그러니까 오픈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같은 총량인데 빨리 받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다 보니까 은행 간에도 지금 빨리 그냥 상반기에 영업해 버리자 이런 심화 구조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월별 분기별로 은행별로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즉 연말로 가서 서민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각 은행별로 월별로 이만큼 분기별로 이만큼 대출 총량을 채우겠다라는 걸 곧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오픈런 현상이라든지 연말로 갈수록 대출을 못 받아서 뭐 애매하게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는 그런 구조는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는 각 은행마다 규정이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주택담보대출을 이 정도 할 거다, 또는 전세자금대출은 이렇게 할 거다, 또는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대출의 규모를 이 정도로 할 거다라고 할지는 각 은행별로 이제 나와봐야 알겠다. 그런데 작년이랑은 다르게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그대로 가져가나 월별, 분기별 규제는 더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몇 네. 년 전에도 이런 거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월별로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월말에 가면 대출 안 나온다고 그때 미리 뭐 또 예약하고 그쵸. 월 초에 가서 받고 네. 막 줄 서서 가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별 한도도 두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은행별로 어떤 식으로 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종류에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은 이 정도, 주택담보대출은 이 정도 할 건지, 아니면 그 모든 대출을 하나의 총량으로 묶어서 일별, 월별, 분기별로 할 건지는 그 은행별로 한번 살펴를 봐야 되겠다. 근데 네. 이게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네. 이게 지금 수요가 대출 수요가 뭐 연초에 몰렸다가 뭐 연말에는 또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리 영업을 좀 하는 것도 있을 네. 텐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12달 다 쪼개가지고 하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연말 가서 수요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수요가 없으면 이제 그럼 실적을 못 미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네.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제 보니까 어느 정도 정책자금 대출의 규모, 즉 60조 정도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포함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2월 24일 날 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 3월 24일부터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성 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1, 2%가 아니라 2, 3%대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즉 이것도 대출 총량 규제에 넣어서 60조 이상은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은행들이 얼마만큼의 대출이 나가는지에 다 그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대출이 안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는 걱정을 안 하시고요. 근데 이제 실적이 만약에 미달이 될 것 같으면 또 영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MCI, MCG를 가입을 하게 해준다든지 또는 우대금리를 통해서 금리를 낮춰서 지금 이제 좋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겠죠. 네. 그러면 신규 차주가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대환을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지금 안 그래도 올해 중도상환 수수료가 50% 이상 면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금융 소비자들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은행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이 안 나가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그런 대출 총량을 벗어나는 것을 걱정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네.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치면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냥 뭐 아무 때나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또 연중엔 받아야 되는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출은 될 때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연말로 갈수록 사실 이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2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보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예고한 대로 7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네. 이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가상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줘서 내 대출 한도를 낮추는 그러한 규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은
1.2%의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고 네. 변동금리 차주에 한해서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75%를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 3단계가 되면 1.5%는 무조건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도 이렇게 차별화해서 조금 이제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도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지방에서 대출이 나갈 때는 이 은행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행과 그리고 지방에 대출이 나가는 거를 좀 더 지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러한 이제 전반적인 규제나 이런 거는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4, 5월이 되면 이제 확실히 스트레스 금리를 얼마나 부여할 건지도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최하 금리가 1.5예요. 네. 그러면 비수도권에서는 0.75에서 1.5 두 배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대출 한도에 대한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네. 지금 수도권도 1.2가 적용이 되는데 1.5보다는 확실히 높겠죠. 제가 네. 예상하기로는 한 2%대도 가능할 거로 같은데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이 되면 몇 천만 원이라도 줄어드는 구조인데 스트레스 3단계가 도입되기 전이 오히려 한도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영업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우대금리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와 한도 면에서 확실히 금융 소비자의 차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대출 받기는 여전히 연초가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시장 상황도 그렇고 네. 금리 자체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거기 때문에 네. 대출해 줄 수 있을 때 받아라.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막 3%대 이렇게는 체감을 아직은 못 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했을 때 3%대 초반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고 3%대의 이제 대출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여전히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이 거의 4%대 초반 그리고 중반까지도 이제 형성이 되고 거기서 우대금리를 받으면 3%대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각 은행별로 이제 이번 달부터 드디어 이제 그 전자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LTV 40% 내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들어간 것에 한해서 3.89%또 은행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 변동금리부터 내려가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거든요. 근데 은행이 적극적으로 이 가산금리를 내리면서 영업을 못하고 있는 게 대출 총량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총량은 막혀 있는데 금리를 내려버리면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역발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막막 대출을 내주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가산금리는 내려가 있지만 우대금리를 그렇다고 확확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출 금리를 형성하는 것이 조달금리에 그다음에 가산금리가 더해져서 내 우대금리를 빼면 네. 내 대출금리가 형성이 되는데 가산금리는 어느 정도 낮춰져 있는데 우대금리 폭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대출금리 많이 내려왔네 이렇게는 판단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3월로 가시면 확실히 1, 2월보다는 3%대의 대출을 좀 많이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풀팽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현재는 4% 초반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평균금리가, 네. 그리고 조금 뭐 그 우대금리 잘 받으시면 3% 후반대 받고 있는 게 시장 중반도 할 수 있어요. 중반도.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중소기업 오래 다니신다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 자서 나가서 실행되신 분 보면 3.5에서도 나가시거든요. 3.5면 상당히 낮은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분은 조건이 뭐라고요? 중소기업에 15년 이상 재직하시고 다자녀. 다자녀. 아, 쉽지 좀 않은 들어가요. 거를. 혹시 몇 명이나? 2명인데 다자녀로. 2명이면 네, 다자녀죠. 네. 아, 그래서 이제 해주시고. 3.5까지 갔다. 네. 그리고 뭐 기타 뭐 보험을 든다든지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을 한다든지 예적금 들다든지 또는 이제 카드 발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들 또 자동이체라든지 네. 급여이체 이러한 부수거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3%대로 이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나간 분들 중에 제일 낮은 거는 3.5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3.4. 3.4도 있었어요. 아, 네. 그분은 아까 말한 뭐 다 네, 해서 다자녀에 이거저거 다 네, 해서. 그리고 보험도 들고 청약 그분은 이제 금리가 되게 중요하셨던 분이기 네. 때문에 일부러 그 은행으로 소개를 드렸었죠. 그러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분들이 받을 때는 아직은 그래도 4% 4%대 정도라고 초반. 네.
초반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되고 네, 3% 여기서 후반, 3% 후반에서 4% 초반. 조금씩 그래도 조금 내려가는 내려가고 기미가 있죠. 보이고 있다 정도. 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3% 후반에서 4% 초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도 그 금리를 뭐 좀 낮출 게 뭐 있나요? 또 이게? 왜냐면은 지금 이사철이었잖아요. 1, 2월이 이제 이사철이면서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굉장히 늘었어요. 지금 이제 전세자금 대출 총량도 200조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축소라든지 전세 반환 보증 수수료도 올리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게 1분기 내로 이제 허그에서 전세 반환 보증 보험을 들어주는 거 그리고 보증을 해주는 거를 이게 HF 즉 주금공처럼 90% 이내로 줄이겠다고 됐고 수도권도 80%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어려워지는 거죠. 최대 80%까지 받는 것은 조금씩 어려워질 것 같고 이제 한 60, 70% 정도 받는 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대출해주기가 좀 부담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증 비율 자체가 은행과 고객 사이에 보증 기관이 있었고 이 보증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주금공이라든지 주택금융공사, 그다음에 네. 허그 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이러한 보증 기관이 은행과 그다음에 고객 사이에 보증을 해줘서 우리가 담보를 쓰게 한 거잖아요. 맞아요. 보증서 담보 대출이 나가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었기 때문에 전세금의 80%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건 100% 보증을 해줬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HF는 사실 90% 보증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SGI나 허그 같은 경우에는 100% 보증을 하고 있어서 사실 소득이 좀 적거나 또는 부채가 좀 있다 하더라도 이제 DSR을 보지 않고 전세자금 대출은 나가기 때문에 사실 좀 그 신용 점수만 어느 정도 되면 허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되게 원활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증 비율이 축소가 되면 80%까지는 내가 보증을 못 해주겠어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70% 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더 80% 정도만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1분기 내로 규정화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고시예요. 이제 3월 말 정도면 이제 거의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사실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좀 서두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80%까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억에 내가 전세를 살려고 하면 네. 지금은 5, 8에 44억까지는 신용 점수가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SGI 같은 경우는 DTI를 통과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HF 같은 경우에는 소득 근로자가 이제 좀 증빙이 돼야 되는데 허그는 사실 그런 게 예, 신용 점수 좀 좋고 소득이 좀 부족해도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려워지겠다. 그러면 이제 60%대라고 치면 예를 들면 5억의 전세를 얻을 거면 한 3억 정도 대출이 나온다 정도로 이제 생각해봐도 될까요? 그거는 이제 수도권. 아까 수도권. 말씀드린 대로 80%의 보증 비율을 가지게 되면 결론적으로 한 60% 정도의 전세자금 네. 대출이 최대 가는 금액일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규정화되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플러스 신용대출을 하는 혼합 상품을 만들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라면 5억에 80%인 4억까지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90%의 보증 비율만 쓸 수가 있으니 3억 5천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신용대출로 해줄게. 네. 이렇게 혼합 상품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둘 다 전세자금 대출의 형태로 우리가 100% 보증을 은행이 하지만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금리를 높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혼합 상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3억 5천까지만 하고 3억까지만 할지 아니면 혼합 상품을 만들지 아니면 금리를 높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전세 대출 받으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더 커지는 네, 거네요. 이제는. 맞아요. 내 네. 목돈이 더 들어간다라고 네. 봐야 되겠네. 네, 이렇게 뭐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자금 대출의 규모가 좀 늘어난 것 그리고 허그가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대위 변제 금액이라고 하죠. 대신 갚아주는 금액. 그 대신 갚아주는 금액이 23년, 24년이 다 4조가 넘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사실 국민 정서 쪽에서 이 전세 대출이 이 전세 갭 투자의 원흉이다. 그러면서 집값을 올리는데 한 몫을 하고 큰 몫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세 폐지론까지도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돼서 이런 보증 비율 축소까지 나가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는데 네. 최근에 뭐 디딤돌이나 버팀목 이제 수도권은 오히려 인상한다 네. 이래가지고 또 이제 이거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 이게 뭐냐 갑자기 이거 네. 금리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올리냐 하면서 또 화내고 막 이랬던 일이 네. 있습니다. 네. 이거 이유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어차피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도 말씀드린 대로 정책자금 대출이긴 하지만 대출 총량 규제에는 한꺼번에 포함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 대출들만 내버려 뒀다가는 가계대출 총량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자금 대출은 따로 총량에서 빼지 않고 같이 넣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년 9월 이후로 은행 재원 대출은 규제로 인해서 수요도 줄어들고 거래량도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틈을 타고 들어서 이 디딤돌 대출의 수요는 늘어났었고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꾸준한 그 수요가 총량을 밀어 올리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금융당국에서 바라볼 때 어차피 같이 규제가 들어가야 총량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만 이렇게 DSR, 스트레스 DSR로만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같은 면에서도 왜냐하면 디딤돌이나 버팀목은 10년, 20년, 30년 장기 고정 금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한번 고정이 되어 버리면 그 한도와 그 금리가 계속 쓰기 때문에 총량으로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2, 3%대로 가는 거고 대신에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득을 좀 풀어줬죠. 네. 지금은 소득 이제 부부 합산 맞벌이인 경우에는 2억 원까지로 소득을 좀 완화해줘서 다자녀나 이제 자녀를 출산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는 있으나 그건 모두도 다 대출 총량 규제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디딤돌 대출도 사실 작년 12월에 반공제를 무조건 이제 하겠다 12월 2일부터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로는 디딤돌 대출을 못 쓰게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 자금 대출을 받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불리해진 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반공제나 뭐 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 살아 있는 건가요? 이제 반공제를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디딤돌 대출로 반공제 안 할 수 있는 구입자금 보증을 네. 들어서 반공제 안 하고 LTV 비율까지 즉 내가 원하는 대출 한도 그 DTI 범위 내에서 나갈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조건이 돼야 되죠.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범위 내에서 그 DTI 범위 내에서 60% 내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디딤돌 대출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70% 3억 5천까지 받아야 되는 네. 분이 무조건 반공제를 하게 돼서 5천만 원 정도가 차감되어 버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5천만 원을 신용대출로 조달하기도 애매하고 왜냐하면 신용대출은 다 DSR 들어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서는 반공제를 무조건 시키겠다. 네. 그러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구입자금 보증을 통해서 반공제 하지 않아도 대출 한도 이제 내줄 수 있는 만큼은 내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년 이맘때쯤에도 보면 정책 자금이 막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막 6억대, 5억, 7, 네. 8억대들이 막 갑자기 거래가 막 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럼 올해는 그때랑은 조금 더 대출 난이도가 어려워진 거니까 좀 덜할까요? 그래도 수요는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서울 수도권에 6억 원 미만의 아파트가 많이 남아 있는가,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그렇게 이제 9억 원 미만이죠. 왜냐하면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9억 원까지의 주택 가격이 최대 5억까지가 네. DTI 범위 내에서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6억 또는 5억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혜택을 좀 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 금리도 3.65에서 3.95%로 하겠다. 그리고 네. 생활안정 자금에 있어서 전세 퇴거 형식으로는 보금자리론이 나가고 있었는데 생활안정 자금 대출의 형태로 좀 더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최대 대출 한도 4억 원으로 풀어주겠다. 금리도 0.5%더 인하하는 방향도 가져가겠다. 뭐 연봉도 1억 원까지로 봐주겠다라는 등등 보금자리론에 대한 거는 좀 풀어줬어요. 네. 왜 그랬냐면 작년에 디딤돌 대출에 대한 수요는 많아서 거래량이 많이 찍혔는데 이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는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보금자리론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4%대의 금리를 맞아요.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DSR 보지 않고 DTI만 보는 정책성 자금 대출이라 하더라도 이게 은행 재원 대출의 금리와 별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굳이 보금자리론까지 쓰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디딤돌 대출의 규제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나는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이 많아서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으로라도 받아야 돼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희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부 합산 소득도 늘어나고 금리도 1, 2%대로 그대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다자녀 그리고 신생아 이런 출산 지원은 여전히 하고 있대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제, 버팀목 대출에 대한 금리 규제 같은 거는 이제 함께 대출 총량 규제 안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7월부터 DSR 3단계 네. 스트레스 DSR을 이제 적용한다는 것 때문에 네. 이제 뭐 의견이 좀 분분해요. 왜냐면 지금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 전에 사야 된다가 있고 아니다. 그때 되면 이제 대출 규제도 막 더 세지고 하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 좀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이렇게 잠잠해질 수도 있다. 지금은 잠깐 과열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출업을 또 하시니까 네.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엄청 강력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것도 뭐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면 막 그렇게까지 막 시장이 지금 너무 공포감이 막 있는 것도 있어서.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살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억에서 15억 또는 20억까지는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확실히 스트레스 DSR이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고 한도에 있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갈아타기나 내 집 마련 구간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얼마만큼의 가상금리가 도입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은 서울 수도권의 가상금리가 1.2지만 이것보다는 확실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높아질 게 분명한데 네. 굳이 그렇게 몇 천만 원을 낮추면서 내 대출 한도를 낮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집값도 이제 기다려주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실거주하는 집이 집값이 기다려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어차피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지만 항상 내가 원하는 곳의 아파트나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뛰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기 전에 움직이시는 게 확실히 좋다. 이게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보면은요. 사실은 지방에서는 서울보다 그 가격이 낮기 때문에 중위 가격 자체도 낮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 분들이 문의를 주실 때는 금리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금리 얼마예요? 0.1%, 0.2%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 나와요? 제가 얼마 더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한도에 더 이제 중점을 두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지역이 대출 한도의 영향을 더 받는 곳인지 아니면 금리의 영향을 받는 곳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고 입지에 따라서도 달리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받으려면 가장 또 이제 고민인 것 중에 하나가 네. 고정금리냐 뭐 변동금리냐인데 네. 옛날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이제 변동금리로 받는 게 막 금리가 막 높고 해가지고 네. 좀 차라리 그냥 주기형 이런 거 받으라고 맞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도 똑같은 기조인가요?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그 물건지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토지를 하실 건지 또는 상가 또는 오피스텔 어떤 거 아파트 또 내 집 마련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게 주택이냐 비주택이냐 이제 할 때 개인 대출로 받으시면 어차피 모두 스트레스 DSR 3단계로 다 들어와 버려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은 기타 대출까지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사업자 대출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비주택으로 투자를 하든 또는 주택으로 투자하든 스트레스 DSR 내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고정금리 비중이 높은 게 확실히 유리하겠죠. 네. 그러면 내가 한도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비주택 투자라고 하면 당연히 혼합형이나 주기형 그중에서도 주기형으로 가는 게 한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리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비주택 투자를 하더라도 현금이 많아서 조금만 받아도 돼라고 네. 하시면 변동형을 선택해도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비주택 투자로 또는 주택 투자로 할 때 개인 명의로 할지 사업자 대출로 할지에 따라서도 좀 달리 보셔야 되는 거고 사업자 대출로 만약에 내가 하게 된다라고 하면 스트레스 DSR을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변동형 금리가 이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DSR 보지 않고 LTV 지역별 물건별로 보고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동형이나 고정형이 오히려 고정형이 더 좋은 상품이 많았는데 이 사업자 대출은 오히려 변동형이 지금은 3개월, 6개월, 1년 할 때 기준금리 인하의 기조가 가져갈 때는 확실히 유리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주에 따라서도 금리를 무엇으로 할지가 달라지는 거고 그냥 개인 대출로 봤을 때는 여전히
여전히 스트레스 DSR 규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변동형보다는 주기형으로 갈수록 한도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부터 6월까지 은행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다라는 건 주기형 상품에 대한 금리적인 메리트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변동형 금리나 주기형 금리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물론 은행별로 그다음에 상품별로 금리 차가 조금은 날 수 있지만 지금 은행에서는 고객을 유치할 때 한도도 많이 주고 금리도 낮춰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주기형 상품에 대한 금리적 메리트도 같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서 대출 한도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주기형이 금리적인 메리트도 있다면 당연히 주기형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차주를 어떻게 할 건지, 물건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어떤 상품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다 개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려면은 네.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뭐 사업자 대출 말고 그냥 네. 이제 개인 대출로 집을 살려고 한다면 네. 변동형하고 주기형이 그래도 차이가 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나냐면 이것도 이제 상품별로 은행별로도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제 은행들이 영업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주기형 같은 경우가 4.22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매매 잔금으로 할지 생활안정 자금으로 할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한 4.34 정도로 해서 오히려 이제 변동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높은 은행도 있고 0.23% 정도? 네네. 근데 그게 또 은행별로도 달라요. 네. 그리고 그 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여기서 또 깎여서 3%대 또 후반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혼합형 주기형으로 나눠질 뿐만 아니라 내가 LTV를 몇 프로 쓸지 전자계약을 할지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느끼는 건 혼합형 주기형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했을 때 네. 실질 내 대출 금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변동형보다는 주기형이 조금 낮아 있는 은행들이 더 많은 거고 이거는 또 각 주별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네.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갭 차이가 좀 줄긴 네네. 줄었던 왜냐하면 느낌이네요. 변동형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을 좀 받기는 받았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다가 또 하나 그 고려해야 될 게 올해 어쨌든 중도상환 수수료가 이제 낮아졌잖아요. 맞습니다. 반 그러니까 이상. 사실 생각해 보면 고정으로 받았다가 네. 좀 금리가 좀 툭툭 떨어지면 그때 그냥 중도상환 수수료 내고 갈아타겠다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동액대환 즉 내가 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되기 전에 받았던 한도만큼 내가 나중에도 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몇 천만 원 차이라도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연소득이 동일하다면 또는 소득이 오르면 또 상관이 없겠죠. 네. 근데 같은 차주의 같은 조건이라면 내가 DSR이 심화되면 심화되는 스트레스 단계가 심화될수록 오히려 동액대환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만 보고 움직이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풀팽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실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결국에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내 연봉 대비 다 이제 소득과 연동되니까 네. 내 연봉이 지금 얼마면 대출이 지금은 얼마 나오는 거야. 네. 이걸 알아야 또 집을 사러 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금액대도 정하고. 네. 연봉의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좀 알려주면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다른 대출, 다른 부채가 없다는 전제 하에 연봉의 한 6배 정도가 1금융권 은행에서 나온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방과 당연히 수도권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소득 한 6천만 원인 차주면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는 한 3억 6,400 정도 원리금 상환 30년 한 4%대 네. 썼을 때요. 그리고 2단계 이제 이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억 8,300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 예, 네. 근데 이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3억 5,200. 네, 이렇게 되면 사실 2천 정도의 차이인 거죠. 사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 근데 이거는 지금의 수준에서 스트레스 DSR 단계를 봤을 때고 네. 말씀드린 대로 4, 5월에 몇 프로의 가산금리가 붙을지는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연봉 1억이다라고 하면 6배 정도 나오니까 지금은 수도권에서는 한 6억 700 정도 나올 네. 수가 있는데 비수도권에서는 한 6억 4천 정도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 6억이 안 나오고 5억 8,700 정도. 네,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체감도 더 많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제 변동금리에서 실질금리를 더하는 폭이 지금 더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차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기본적으로 4% 주담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1.2가 붙으면 네. 5.2의 대출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출 한도를 측정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금리 3.5에서 내가 여기서 2%를 하면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리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그렇게 크게 체감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금융당국도 알고 있어서 오히려 하한 금리를 1.5보다는 훨씬 더 높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 5월이라고 말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신고가를 찍고 있는 곳이 거의 강남 3구와 용산 주변으로 해서 이제 노른자 주변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아직 전국적으로 다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대신 서울 수도권과 지방과는 격차를 둬서 대출 규제는 할 거야라고 이제 한 거고 그다음에 네. 지방 대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이제 4, 5월 가면 좀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도 한번 보면서요.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7월 돼가지고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네. 사실 지금 받는 거나 그때 받는 거나 뭐 DSR로 총량으로 따지면 비슷할 거야 정도로 지금 가고는 있었지만 네. 만약에 지금 과열된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강하게 할 수 네, 있다. 네, 그렇죠. 가산금리를 좀 더 많이 부여하면서.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대출이 지금보다 더 나오긴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래나 예. 저래나. 그래서 스트레스 DSR을 계속 도입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DSR이 결국에 발목을 많이 잡잖아요. 네. 뭐 물론 DTI 따지는 대출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네. 분들도 많으니까. 네. 그러면 DSR의 어떤 그 한도에 계속 걸려서 막 내가 돈 한 5천 1억 더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집 사는데 맞아요. 못 사는데 이런 분들 있는데 네. 요거를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DSR? 말씀드린 대로 1금융권에 너무 갇히거나 주거래 은행에 갇히지 말고 2금융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게 지금 2금융권도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게 금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기형이나 이러한 대출도 열심히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1금융권 은행이랑 비슷한 금리로 가고 또 우리가 이제 시행사 협약은행이라고 하죠. 지금 잔금을 치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도 지금 들어오는 2금융권들이 네. 1금융권과 금리 경쟁에서 결국 지지 않는 그런 곳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진이 빨리 되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2월, 3월에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다. 모든 금융권이. 그래서 지금 3월, 4월로 갈수록 이제 대출받기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금융권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주거래 은행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2금융권도 한번 봐서 한도도 좋고 금리도 비슷하다라고 하면 좀 더 한도와 금리가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5천, 1억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는 만기를 좀 길게 설정해 주는 은행으로 간다든지 네. 또는 원리금 상환이나 원금 상환 중에 유리한 구조로 간다든지 그리고 내가 좀 더 부수 거래를 통해서 금리를 낮춰서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내가 좀 더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몇 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 궁금한 거 갑자기 네. 생겼는데 네. 이 우대 금리를 반영한 금리로 DSR을 다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처음 아니고 딱 그냥 기준가에서 우대 근데 금리 그냥 깎아주는 사실 거? 그게 금융기관마다 소득을 산정하는 것도 다르고 DSR 계산하는 것도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원래라면 원리금 균등 같은 경우가 DSR에서는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왜냐하면 원금 균등은 원금을 많이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자가 높아지는 구조인데 이게 원리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잖아요. 네. 근데 초반에 계산을 할 때는 이자가 훨씬 많은 구조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DSR에서는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훨씬 유리한 대출인데 오히려 보험사나 일부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원금 균등이 DSR에서 더 유리하게끔 만들기도 해요. 예, 그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을 다 다르게 해서 네. 그래서 DSR 시대에는 무조건 원리금 균등이 유리해가 아니고 내가 잔금을 치려는 그 금융사가 어느 것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DSR을 유리하게 해주는지에 따라서도 소득을 산정하는 것도 DSR을 계산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네. 그냥 결국에 이게 알아봐야 돼요. 맞아요. 결국에는 알아보고 뭐 네. 다 따져봐야지 이게 무조건 얼마 나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격차는 더 커져요. 네. 그럼 우선 대략 연봉의 한 6배 정도의 이자는 한 4% 초반 정도라고 생각하고 네. 계산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살만한 집이 나오면 그때 한번 네. 제대로 이제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집을 산다고 치면은 뭐 무주택자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지금 집을 살지 말지 고민 많이 하시는데 네. 무주택자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출 팁 아니면 지금 대출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면 또 이번에 책을 쓰셨는데 네, 맞아요. 이 대출력이라는 게 사실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출, 무주택자가 쓸 수 있는 대출력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무조건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대출력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입지보다 더 좋은 입지로 입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대출, 그것을 저는 이제 대출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는 실거주 위주로 해서 금리도 낮게 하고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한 5, 6억대의 집에 살 거야, 또는 신생아가 있으니까 한 9억 원 미만으로 할 거야라고 하시는 무주택자 분들은 정책자금 대출부터 알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DTI 범위 내에서 실거주를 가져가시는 게 맞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할 거야, 또는 우리는 당분간은 애를 키우지 않는 신혼부부야, 그리고 한 2, 4년 정도는 조금 실거주는 좀 낮추더라도 투자로 해서 좀 사놓고 싶어, 이번에는 서울에 입성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라든지, 또는 아직까지 비규제 지역도 LTV 70%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순위 주담대를 꼭 생애 최초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주택자 비규제 지역에서도 70%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네. 5억 원의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면 현금이 원래 5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3억 원, 왜? LTV 80% 내에서 DSR 범위 내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이 되니까. 그러면 3억 원 정도면 아까 연봉 5천만 원 정도면은 그 대출이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3억 원을 받으면 내 자본금이 2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10억 원짜리를 갭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자본금 2억 원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한 연봉 5천만 원이니까 한 3억 받아서 5억 원짜리 집 산다라고 생각만 하시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실거주랑 투자를 분리해서 내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이제 제대로 파킹해 놓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출력을 활용해서 갭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생애 최초가 아니라면 아까 말한 것에서 LTV 70%로 낮춰서 내 자본금은 3억 원이 들고 2억 원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자본금 3억으로 해서 한 6, 7억대를 알아보시려는 분들도 10억 원에 좀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 가정 환경마다 다를 거예요. 사실은 연봉 5천만 원인 분이 무리해서 3억 원 다 내서 10억짜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너무 무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부부 합산 연봉 한 1억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3억 원 정도 대출 내서 2억 원 자기 자본 넣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3억 원 정도면 한 200만 원 정도, 네, 또는 그 밑으로도 이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소득은 높은데 재산이 많지 않은 네, 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돈 모아서 집 살려고 하면 너무 또 이제 오래 기다렸다가 기다려야 또 되니까.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네. 우선은 우리 소득은 높을 때 잡아놓고 대출을 네. 갚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애 최초나 아니면은 전세입자 맞춰놓고 네. 후순위 대출을 받아라. 네, 네, 네. 그러면 요 지금 아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집을 사고 네. 그다음에 전세를 맞추고 그다음에 전세 맞춘 다음에 이 대출을 받아야 맞아요. 되니까 네. 이게 돈이 좀 꼬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선순위 후순위도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이랑 매도자와의 협의, 그리고 세입자와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불로소득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해내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입자를 먼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인 전세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전세낌 매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 하면 전입이 먼저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매도자에게 잔금을, 첫 번째 잔금은 먼저 이제 전세입자 걸로 하고 그 다음에 1, 2일 뒤에 근저당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사장님과 매도자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이제 마련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게 말이 쉽지 않은 게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나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 뒤에 대출이 들어온다. 네. 그러면 이게 물론 뭐 선후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안전하다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우리 사실 집에 대출 있어? 그러면 그쵸.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앞으로 선대출을 받거나 또는 방금과 네. 같이 후순위 주담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싫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 맞는데, 지금 뭐 3월이나 4월에 대출 받으면 좋으신 게 이 세입자 동의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예외 규정이라고 할까요? 아. 좀 덜하게 보면서 후순위 주담대를 일으킬 수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수월한 그런 대출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1금융권 은행에서 네. 그러한 은행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좋죠. 이러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빨리 마감됐어요. 네. 왜냐하면 세입자가 반드시 임차 보호 협약서도 써줘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거기서 어그러져서 이 생애 최초 후순위 주담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게 좀 완화가 되면서 뭐 전화 정도로 한다든지 또는 확인 정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각 은행별로 좀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 주는 은행들도 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행들을 좀 이용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미확인 없네요. 그냥 확인 없이 아예 그냥 해주는 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고 2금융권에서는 사실 그럴 수 네. 있거든요. 네. 근데 1금융권에서는 확인 정도는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네.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주인 그러니까 내가 샀으니까 세입자한테 계약할 때도 네. 우리가 대출을 받을 거긴 한데 네. 전화가 갈 수 있으니까 뭐 이해는 해달라. 이거는 합의는 먼저 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실은 대출 상담사나 또는 부동산 소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끌어내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 정도,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 정도 있죠라고 확인을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네.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려고 확인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협약서를 써와라 하는 데도 있고, 각 금융별로 다 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요구가 적은 곳으로 가면 되겠죠. 네. 근데 이건 어차피 뭐 전세도 남의 돈이고 네. 대출도 또 남의 돈이기 때문에 이제 뭐 대출을 많이 일으킨다라는 이제 어떤 팁인 거지 뭐 자기 능력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 대출이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사실은 갭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전세입자가 나간다든지 또는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해야 될 때 분명히 대비는 해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갭 투자를 할 때는 전세 수요가 항상 있어서 그 다음 내 세입자를 받쳐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네. 학군지라든지 이런 입지가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된 곳으로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무주택자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결국에 네.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생애 최초인 경우들도 많은데 네. 그러면 생애 최초 혜택은 여전히 뭐 동일한가요? 한번 네.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제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 주택 가격 상관없이요. LTV 80%까지 내 소득이 된다면 6억까지 대출 한도는 6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뭐 10억짜리 집 사는데 80%에서 8억까지 나오는 건 아니고 6억까지 나오는데 그 6억이 소득 상환 범위 즉 DSR 범위 내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가장자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건 확실히 규제 지역에서도 LTV 80%까지 풀어 있으니까 전세를 끼고 후순위로 주담대를 받아서 내 자본금을 가장 줄이는 방법 이것이 여전히 가성비인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또한 입지 공부 입지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뭐 입지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임장을 다니는 이유가 이렇게 했을 때 학군지라든지 내 그다음 세입자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었을 때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무조건 내서 그 집을 사라가 아니고 그러한 입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주택자 분들도 아마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갈아타려고 막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돈이 막 항상 5천 막 1억 이렇게 모자라요. 그러면 이 그 모자라는 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대출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막혔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그러한 대출들이 은행별로 또 조금 온도차가 있지만 많이 풀렸다는 거. 네. 예, 그리고 사실 2월 27일 날 나온 걸 보면 우리가 DSR을 보지 않는 대출들도 은행 자율적으로 DSR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소득 상환 능력, 즉 DSR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1주택자로 살고 있는데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고 계신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아닌 새롭게 물건지로 가서 이사를 하실 때 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많거나 신용대출이 많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출을 더 받는다기보다는 안 나올 수도 있는 대출에 대한 방지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지금보다는 확실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1주택자는 이 전세 대출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서울에 내가 집이 하나 있고 네. 거기다 이제 전세 주고 있는데 네.
뭐 아니면 뭐 거기 뭐 대출이 조금 있는데 네. 뭐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평택에 살고 있어. 네. 근데 난 전세 대출 받아서 살고 있다가 네. 이제 재계약하려고 딱 봤더니 네. 갑자기 대출 거절. 근데 이제 연장 같은 물건지의 연장 정도는 사실은 DSR을 보지 않기 그 정도는 때문에 할 수 괜찮고. 있는데 내가 이제 물건지로 이사를 하는 이사 거죠. 가면. 이사를 해서 이제 옮겨서 새롭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도 DSR을 본대. 네. 예. 그렇게 돼서 기존에 있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전세 대출만큼의 한도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가 아닌 월세로 또는 반전세의 형태로 이동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것도 부분을 이사 가기 전에 미리 좀 알아봐야 네, 되겠네요, 알아보셔야 또. 돼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이자가 좀 비싼 것 같아. 그래서 좀 중간에 갈아타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1주택자 분들도 사실은 1주택자가 최대로 1금융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3억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축소로 인해서 연장을 할 때는 상관이 없어질지 아니면 연장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좀 낮춰질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은행 자율적으로 DSR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중간에 갈아타는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로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전세 자금 대출과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은 다른 거거든요. 전세 자금 대출은 내가 물건지를 옮기면서 3개월 이내로 쓰는 것을 전세 자금 대출이라고 하고 네. 그 이후에 갈아타는 것은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요거는 DSR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가 전세 자금 대출을 대환을 못하는 가능성도 크고 이거는 이자가 좀 세지 않아요? 이자가 세다기보다는 그래요? DSR 자체가 통과가 안 될 거예요.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복잡해질까 많은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총액을 5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1억을 빌리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은 30년, 40년, 50년에 나눠 갚기 때문에 30으로 나누고 40으로 나누는데 네. 1억을 신용대출을 5로 나눠버리는 5년 안에 거죠. 갚는 걸로 간주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DSR 비율이 확 올라가서 대출 한도가 다른 거에서 안 나오는 건데 네. 이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은 4로 나눠버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아. 예, 뭐 소득이 2억, 3억 되지 않는 네. 이상.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도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네. 그냥 전세 살다가 네. 나 막 갑자기 목돈 필요한데 전세금에 묶여 있으니까 그냥 네. 뭐 몇 억 받는 거 네. 요걸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중간에 갈아타는 전세자금 대출. 네, 네, 네. 요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움직이셔야 쉽지 된다. 않네. 1주택자들은. 네. 그러니까 결론은 유주택자가 전세 대출 받지 말라는 거네요. 근데 이제 약간? 그것도 활용을 잘 하시면은 되는데 이게 중간에 갈아타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우리가 물건지를 옮기면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DSR 여부 이거를 네. 조금 확인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네,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1주택자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집을 구매할 때 받는 대출은 매매 잔금 대출이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집에 살면서 이전 등기 즉 등기가 나고 3개월 이후부터 받는 대출이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고 대표적인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고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았던지 즉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 금지 약정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집을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 있냐면 매매 사업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매매 사업자가 요즘에 종합소득세 비율로 해서 양도세 들어가지 않고 세금적인 혜택이 많다 보니까 2030들 사이에서 일명 뭐 천띄기, 이천띄기라고 네. 하죠. 그래서 매매 사업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주택자 포지션인데 좀 더 나는 매매 사업자로 주택을 늘려갈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매매 사업자 투자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생활안정 자금 대출이 회수될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러한 대출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대출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한번 대출 회수 저도 한번 왔었던 적 있었거든요. 어떤 그 퇴사하고 경우에서? 막 이럴 때 네. 갑자기 퇴사할 때 그 보통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신용대출 말씀하시는 끌고 거죠. 가야지 네. 그랬는데 갑자기 회수가 들어온 거예요. 신용대출은 그렇죠. 그 회사로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던데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래저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회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있는 게 다른 게 있는데 혹시 이걸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등기부를 좀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냈더니 좀 봐줬어요. 연장이 그래서 된 거죠. 그래서 연장이 됐는데 네.
한번 갑자기 회수 들어오면 지금 이거 답 안 나오거든요. 네. 솔직히 몇 억을 어디서 구합니까? 맞아요. 지금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실행하는 심사는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데 이미 우리 부인남님은 신용대출을 연체 없이 잘 상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도 우량 채무자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소득이 확보가 되고 신용 점수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은행에서도 연장해주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등기나 이런 거 가져와라 맞아요.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은행원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되물어 보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이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라고 하면 오히려 뭐 이 1억을 가지고 무엇을 썼느냐 또는 뭐 분양권 투자했어요라고 하면 분양권 계약서를 들고 온다든지 네. 또는 방금 같이 등기가 있어서 다른 물건으로 할 수 있어요. 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은행에서 오히려 말해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장은 은행원을 설득하는 것도 꿀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자 잘 내는 차주라면은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고객이니까 그렇죠. 우량 채무자죠. 굳이 이 사람을 내쫓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거죠. 예, 붙잡고 그래서 싶은 거니까. 맞아요. 그 은행원 분도 뭐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좀 달라고. 그쵸, 뭐라도 그쵸.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심사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연장권에서는 이미 우량 채무자라고 그러니까. 판단이 됐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집은 대출로 사고 대출은 집으로 갚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아까 대출 방어력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고도 예외 규정을 통해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이 책에 담아놨고요. 네. 그리고 1주택자 중에서도 처분 조건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따라서 무주택자 기준으로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대출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원활하게 갈아타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만 기른다면 내가 어느 정도 입지 공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고 갈아타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대출을 잘못 사용해서 입지에 갇히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내가 신생아가 있고 그래서 신생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가정인 거예요. 네. 근데 자본금이 한 5, 6억이 돼요. 근데 대출을 싫어해. 그래서 한 대출 한 1억 정도만 내서 한 6억, 7억 정도의 집만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5, 6억을 가지고 뭐 11억 또는 12억짜리의 더 좋은 입지의 상품을 살 수가 있는데 대출을 활용하기 맞아요. 싫어서 또는 네.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입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경우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대출 활용 능력의 지식이 입지의 차이를 만들 수도 있다. 또는 여기 빠숑님이 사실은 추천사를 써줬는데 하나의 계급이 될 수도 있다. 누구는 같은 연봉, 같은 소득을 가지고 경기도 C급지로 가는 반면 누구는 바로 서울 상급지로 입성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대출력을 잘 활용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가 자산의 격차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돈이 없을수록 내 집 마련을 잘해야 되잖아요.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남의 돈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현명한데 그럴 때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적당한 이자만 내면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 바로 은행 대출이니까요. 그 은행 대출의 지혜로운 활용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출 전문가 풀팽님 모시고 최근 대출 시장 분위기부터 이제 뭐 이자는 얼마 받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뭐 대출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알아보면 또 그 안에서 또 내 능력에 맞춰서 네.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더라 네. 하는 것도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 책도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대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상담을 또 해주시니까 네, 맞아요. 상담 연락하셔가지고 네. 예, 뭐 0.1%라도 그럼요. 낮게 받으면 네. 뭐 어차피 살 건데 네, 또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이제 한번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풀팽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